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의 장지호 이사고요.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원격의료 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언론인분들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사하면서 원장님께서 그 환영사를 짧게 해주시는 분도 처음 뵈가지고 역시나 뭔가 좀 캐주얼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제가 원래 보건복지부나 이제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좀 이렇게 표정도 안 좋고 좀 이렇게 항상 숙이고 이게 좀 말이 좀 무거운데, 오늘은 뭔가 그 원래 집에 온 것처럼 조금 더 편하게 저희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 세 가지를 좀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당황스러운데 그 축하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됐다고, 이제 이게 거의 합법화됐다고 이제 축하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이 이제 발표가 됐고 2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건 사실상 비대면 진료 폐지 정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축하를 해주셔서 참 이게 복지부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도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김 빠지실까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닥터나우가 있는 비대면 진료는 직역단체와의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규제와의 싸움이고 직역단체와의 의견이 좀 상이한 것이지, 저희는 규제 당국, 정책 당국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규제를 완화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2023년 5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 기술적으로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뭐 미국, 뭐 일본, 뭐 독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23년 5월 31일까지 비대면 진료가 기술적으로 가장 잘 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아무래도 IT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의료진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술이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가 잠시 한시적으로 활용된 이 3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5분 안에 받을 수 있고, 또 약을 45분 만에 배송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 허용된 기간 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펀딩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 사정 가운데서는 우선 코로나 환자들을 정부에서 커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 허용을 좀 길게 가져갔었는데요. 저희 그때 직원이 한 40명, 50명밖에 없었는데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환자를 중개하는 기술이 당시에는 이렇게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수기로 다 접수를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동이 되어서 자동화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냥 스타트업 하나 만들어 보겠다, 뭐 좀 큰 회사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 말고, 진짜 그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충실히 미션을 수행해왔고,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때 저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수치를 보시면 의아해하시는데, 저희가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의 이용자 수는 1,386만 명입니다. 국민의 3분의 1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 건수는 3,661만 건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자분들이 이렇게 많고, 또 비대면 진료 건수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핵심 키워드는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3,7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발생되는 동안 접수된 사고는 경미한 사고 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건복지부나 정부 당국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촉구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안정성은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도 많이 우려가 해소되었다. 이게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원격의료라는 거대한 이런 프레임이 잡혔을 때에는 환자들이 다 대형 병원으로 가지 소형 병원에서 누가 받고 싶겠느냐, 안 가도 되는데, 그리고 야, 이 중증 환자들 비대면 진료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저희가 대학병원이랑도 연계해봤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은 예약제여가지고 저희랑 다릅니다. 닥터나우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아플 때 언제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경증 환자분들 위주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앱 써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감기 환자, 비염 환자, 알러지 환자, 소아과 등등 조금 더 경증 환자들이 아주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그 어떤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것도 당연히 이해되는 게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다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어디서든 아프면 앱을 펴서 아무 의료진이나 선택을 해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배송받을 수 있었다면, 시범 사업은 일단 재진 환자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재진 환자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갔던 의사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으로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0일 이내에 감기로 갔던 환자분이 비염으로는 진료를 다시 30일 안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비대면 진료를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3년 동안 저희 환자들을 분석했는데 첫 진료 기준으로 초진 비율이 저희는 99%입니다. 그런데 이 재진을 이렇게 어렵게 설정해 놓은 이상 저희는 1%의 유저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 배송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어느 정도 것도 허용이 되었는데 1%라도 허용이 되었는데 약 배송은 사실상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의협에서는 약사회의 비판을 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료는 비대면 진료 조금 열어놨는데 왜 약 배송은 다 철폐했느냐, 이런 이제 의협과 약사회 간의 갈등도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유저분들이 시범사업 때문에 진료를 못 받고 의료진들이 진료를 취소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주 혼란이 아주 급격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저희 민원센터에 접수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시범사업 불편센터에 센터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국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대한약사회의 그 고발 고소건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약 배달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약사회와의 조금 이런 마찰들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고발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리걸 리스크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다만 저희가 약사회랑 고발이나 고소나 이런 사법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해야 될 소명이라고 보지만, 대한약사회에서 아주 집단적으로 비대면 진료 환자들에 대한 조제 거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제 거부를 하시냐면, 닥터나우로 진료 본 분들은 조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픈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참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4,70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플랫폼 환자들은 조제하지 않겠다라는 조제 건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하고 한 2주 조금 넘었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벌써 5곳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직역단체와의 1대1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게 저희가 느낀 현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재진 환자, 만성질환자, 또 도서 산간에 사시는 분들만 허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대한의협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나름대로 의협의 의중대로 흘러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1988년도서부터인가 한 30년에서 40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도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 가기 어려우니까 비대면 진료를 해줘야 된다. 만성질환자분들은 같은 약 계속 반복 처방이니까 허용해줘야 된다. 이거 이미 시범사업으로 30-40년 동안 했던 건데 그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초심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했던 모든 이 비대면 진료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는 어떤 입장이냐면 뭐 고민을 해보겠다, 약 배송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이 약 배송은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법적인 말씀드렸지만 약사회가 했던 고소 고발 중에 저희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이제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어떠한 교섭 권한을 가지거나 협상 권한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 호흡을 맞춰갖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협이라든지 약사회에 좀 의중이 더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정부는 시범사업으로서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연장했다고 어깨에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정책을 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타다금지법과 똑같이 활성화법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금지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회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에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법안들인데 보건복지위에서도 특히 법안 1소위에서 저희 의료정책들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1소위 내부에는 약사회 출신 3분과 또 의협 출신 1분이 계십니다. 성원이 13명인데 4분이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이게 사실상 이해충돌과 관련된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발언 때문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나 이런 제도 논의 자체가 미뤄지고 있고 또 의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사실 6월 기준으로 보면은 법안을 이제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기류가 있는데요. 그 조문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그 디테일이 제일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안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금지하는 이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안 기준으로 법제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조금이라도 변경될 여지가 있겠지만은 법제화가 시범사업 안으로 제정된다면 저희는 공식적인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닥터나우와 또 원격을 혼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닥터나우 미션은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라는 미션인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대면 진료를 사실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 앱에서 사실상 거의 후순위로 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안 되는 정책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혼란과 또 분노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플 때 진료를 보기 위해서 접촉했는데 진료를 못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세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많이 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3분 이내에 의학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 평균 벌써 18%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출시가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 지금 3.82배 정도 성장을 해놨습니다. 이게 아주 쉽게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우리가 아플 때 올리는데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서는 아쉬운 건 뭐냐면 한 2, 3일 걸립니다. 답변 받기가. 저희는 직고용된 의료진 플러스 저희 제휴된 의료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균 3분에서 5분 정도면 의사 친구 없이도 의학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지금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상담 등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오동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연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 모든 내용들이 또 중대까지 올라갈 거라 믿고 있는데 저희 스타트업이나 좀 벤처기업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오늘 워낙에 연구원이나 또 중대에서는 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현재 장관님께서도 워낙에 또 로톡이나 저희 닥터나루 등등 이렇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 조금 더 의협과 약사회가 복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를 압박하거나 정책을 압박한다면 또 중대인이나 연구원에서는 또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조금 더 강력하게 또 저희 규제를 이렇게 더 심하게 하고 가중시키는 분들과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강하게 또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신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행컴퍼니 이사님께서 신구 산업 간 갈등 사례 및 대응 현안 두 번째 사례로 법률 서비스 분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또 운영사 노행컴퍼니의 엄보은 이사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덥고 힘든 때 여기까지 와서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발표 기회를 주신 연구원께도 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로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리버티스 분야의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로톡과 그리고 저희가 가장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빅케이스라고 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소개를 드린 뒤에 대체 이 서비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갈등을 벌이고 있는지 갈등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까지 하면서 나누시겠습니다. 로톡이 만들어진 건 의뢰인과 변호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대한민국은 이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변호사가 급증한 시기를 최근 15년간 가져왔습니다. 신문을 10년 전, 15년 전으로 들어가 보시더라도 변호사 10,000명 시대 돌파라는 것이 주요 조간의 일면에 실렸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늘 기준 34,000명에 육박하는 변호사가 현재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이렇게 늘어났으니 더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숫자를 늘렸던 것도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만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는데요. 제 왼쪽에 있는 작은 파란색 그래프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는 서울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전체 변호사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텐데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평균 사건 건수가 1건 미만이라는 통계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저게 최신화된 통계는 0.9건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른바 지역적으로 보자면 변호사가 없는 동네인 무변촌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장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입증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는 이 광범위한 미스매칭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로톡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입니다. 즉, 공급자가 가장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의뢰인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전문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런 법률 서비스를 평생에 한 번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 소비 빈도도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비전문가라 하지만 음식은 하루에 3끼 먹고 배달도 일주일에 몇 번씩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 보면 난 요리사만큼의 전문성은 없어도 소비자로서 어떤 바기닝 파워가 공급자에게 생기기 마련인데요. 법률 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한 데다가 이 소비 프리퀀시도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변호사와 바기닝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권장가라든지 가격도 없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특정 변호사가 선생님, 이 사건은 1,10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 국민, 서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업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만 제가 특정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제 사건이 과연 얼마 정도를 내야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가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문제를 손쉽게 변호사를 만나 또 여러 명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게끔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지식인 서비스의 온라인 상담, 15분 동안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15분 전화 상담, 20분 영상 상담,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30분 방문 상담이라는 것을 저희 로톡 사이트 내에서 결제와 예약 기능을 붙여서 의뢰인이 예약을 하면 변호사가 제때에 전화나 영상콜을 걸거나 아니면은 예약된 시간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했던 겁니다. 15분 전화 상담을 예시로 들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화면이 스마트폰 기준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의 정보를 탐색하고 특정한 변호사의 시간을 골라서 상담 내용을 작성하면 그 상담 내용을 미리 숙지한 변호사가 예약한 시간에 의뢰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가 마무리되면 변호사는 이 앞서 읽어봤던 상담 내용과 전화 통화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 상담의 결과를 보내줍니다. 당신은 지금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렇게 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나는 당신 사건을 맡고 싶은지 맡고 싶지 않은지 등을 요약해서 짧은 서머리를 의뢰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의뢰인은 이 같은 서머리를 받아본 뒤에 자기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프로세스를 보통 3만 원 정도에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 유저들의 사용자 여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3명 정도의 변호사를 만납니다.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3명의 변호사로부터 저런 요약지를 받게 되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토대로 자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뒷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법률 상담의 대가를 보통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일부 갖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공급자인 변호사에게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그런 것처럼입니다. 하지만 로톡은 다릅니다. 로톡은 이 캐시플로우 상에 완전히 빠져 있고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는 돈은 전액 변호사에게 귀속이 됩니다. 물론 결제 수단에 따른 피지 수수료 등은 제하겠지만 그것은 저희와 무관한 캐시플로우고요. 또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검색창에 뭐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변호사 혹은 이혼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상단에 파워링크가 뜰 겁니다. 이 파워링크는 이른바 입찰식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낸 법무법인이 상단에 고정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더 많은 돈을 입찰가를 내지 않으면 자기가 상단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자본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이런 엔트리 레벨에 있는 변호사들에 비해 자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로톡의 구조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돈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고요. 그 정액제 요금을 받은 변호사들을 모두 동일하게 n분의 1 확률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외를 비롯해서 저희 정도 MAU를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그 노출 알고리즘 혹은 누구를 더 많이 노출시킬 거에 대한 가중치 알고리즘이
저희만큼 단순한 플랫폼이 없습니다. 저희가 늘 자랑하는 게 노출 알고리즘 우리는 한 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광고주 변호사에게 n분의 1 확률로 노출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클린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앱을 키셔서 저희 노톡에 변호사 리스트 페이지를 검색하고 매일매일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그 변호사 광고주들이 매우 동일한 확률로 상단에 노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챗 GPT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금의 고도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2년 한 해 동안 2,300만 명의 국민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누적돼서 거의 100만 건 가까이 법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사랑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너무 높고 변호사를 만나기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별점이 5점 만점에 4.88점입니다. 서비스를 운영한 지 9년이나 됐는데 한 해에 2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찾아와서 별점을 4.9점 가까이 준다? 누가 보더라도 어뷰징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변호사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15분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만족도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아주 소수의 특권 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를 만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면서 서비스를 키워왔습니다. 사회적 가치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서초동까지 이동을 해서 어떤 변호사 사무실과 만날지 알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상담을 하는 것과 내가 우리 집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변호사를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와 맞는 변호사를 찾아서 예약을 하고 전화를 받는 구조를 비교해 보자면 탐색 비용에서 시간적, 금전적 세이브가 많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법조 브로커를 시장에서 밀어내고 더 많은 사법 접근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러한 효과를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케이스인데요.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질의 문서는 대부분 리걸 도메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매우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고 해당 문장의 위치가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땡땡땡 변호사를 파면한다 라는 식의 어떤 주문이 있다면 그 위치는 그 주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으로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문서와는 달리 법률 문서에는 이러한 형식적, 내용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켰을 때 그 부가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법률 문서 중에 판결문을 제일 먼저 학습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현재 가장 많은 판결문인 350만 건의 판결문을 저희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놓고 그걸 통해서 고도화된 서비스를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긴 판례를 빠르게 요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은 키워드가 아닌 내가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면을 통째로 검색 엔진에 넣으면 그 서면과 가장 유사한 판결문들을 그리고 상대방을 논박하기 위한 판결문 자료들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이런 판결문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역시 변호사분들이 일하시기 쉽게 쟁점별로 판례를 모아주는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기술적인 건데 어떤 판결문을 벡터로 보내서 그 벡터의 유사도를 본 뒤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AI가 추천해주는 형식의 기술도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번역가의 갈등 사례를 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톡 서비스는 굉장히 무더기가 될 때까지 싸웠다 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표를 보시기에도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매우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을 받아서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저희를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하자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조사를 받았고요.
헌법재판소에 저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도 받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수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톡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대한변호사협회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재량권입니다. 변호사 등록 업무를 법무부에서 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해당 업무는 대한변협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 사무라고 하는 것을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위임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위임할 때는 변호사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변호사의 특수성을 변호사협회가 가장 잘 아니까 등록 업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라고 했던 거였죠. 또 하나의 위임받은 권한은 징계권입니다. 변리사는 특허청이 징계를 하고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징계를 하지만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에서 1차 징계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 내 라이센스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이 받아줄지 거부될지도 그 단체가 정하고 등록이 받아졌다 하더라도 나를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는 협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인 겁니다. 법무부나 우리 정부 그리고 입법자들은 이러한 권한을 대한변협에 주었을 때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것이 아닐 게 너무나 명백하지만 대한변협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를 해보면 더 우울해지는데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발도상국 중에 제대로 된 리걸테크 기업이 없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도 3조 원 규모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벤고시닷컴이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투자액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 해에 1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시장에 비교할 때 저희는 5년 가까이 되는 누적 기간 동안 200억도 안 되는 투자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걸테크 기업의 숫자도 늘지 않고 있고요. 늘지 않으니 그 중에서도 유니콘이 나올리 만무합니다.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형량 예측 서비스라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발표했던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판결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정 이상 고도화됐다고 판단하여서 일반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식으로 입력을 하면 그러한 상황과 가장 유사한 형량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통계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희가 약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고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대한변호사협회가 셧다운하라고 해서 지금은 폐지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상황에 맞는 걸 파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 동종전과가 있다, 당신 걸렸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다 라는 식의 제 상황을 하면 그것을 양형 정보로 바꾼 후에 판결문 내에 있는 그 양형 정보와 매칭을 하여 가장 유사한 판결문의 형, 종, 형량 정보와 함께 연도별로 이 형량이 가중되고 있는지 경감되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종료했던 이유는 변호사 단체가 내부 규정으로 정했던 변호사 광고 규정입니다. 이 광고 규정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비스가 런칭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서비스를 셧다운 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 뒤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에게 서비스를 닫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도망갈 구석이 없었던 거죠. 저기 보시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형량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에 참여 협조하면 변호사는 징계된다 라는 규정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회원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서비스를 문 닫았고 거의 3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 잠자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그 장지호 이사가 의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변호사 친구나 의사 친구가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만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서비스는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직접 알지 못한다면 로톡 앱을 키고
예약을 해서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앱입니다. 이 앱이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할 것 같습니다. 소수의 조직화되어 있는 변협, 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독점하는 자들의 지대 추구를 위해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책임과 권한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이런 문제에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재용 넥스트 유니콘 대표님께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재용 넥스트 유니콘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스트 유니콘 대표 장재용입니다. 네, 앞선 두 회사의 이제 공통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사회적으로 또 국민들의 이제 편익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이제 합의를 넘어서 국민들 속에서 실제로 그런 혁신을 일으키려면 사실은 그 뒷단에는 투자라는 것들이 선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기업들이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적인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환경이 저희가 한국이 굉장히 좀 선진화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의 이제 좋은 이제 규모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이제 문제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환경에서 혁신적인 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떤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저희가 그 회사 소개 자료 잠깐 네, 사실 앞선 두 회사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먼저 그 다음에 그 발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요, 그 아시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그리고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이 성장을 해왔는데요. 좀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오른쪽 이제 페이지에 보시면은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 넥스트유니콘이라는 동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신기사 같은 스타트업과 투자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8년 정도 이제 8년차 된 법인인데요. 사실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4년 차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제 스타트업의 피벗을 이제 겪은 저희도 경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유망 스타트업들을 이제 그 저희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들을 무료로 만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규제가 없어서 좀 이제 원활하게 좀 성장을 많이 해왔던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2만여 개 스타트업이 저희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투자 기관은 약 1,200개 정도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오늘 이제 계산을 해보고 왔는데 7,500억 원 정도의 이제 투자 유치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신기사 등이 넥스트유니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연락해서 지금까지 3년 반 정도 동안 이제 7,500억 원 정도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온라인 이제 디지털 투자 환경을 저희가 만드는 역할을 한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 비중으로 보면은 금액으로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4%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투자 건수로 보면은 12% 정도를 조금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건 사실 그 미국 시장이 굉장히 부러워서 사실 만든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사실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 초기에 그 제가 3억을 들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했었는데 경쟁사들이 900억 정도 투자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우리 회사가 망하겠다 싶어서 이제 투자 유치를 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너무 이제 사업자도 많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땅도 너무 넓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도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차피 제가 하는 서비스는 경쟁자들이 너무 잘하고 있었기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사실 엔젤리스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국에서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 그 경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들 현금으로 가진 돈만 해도 400조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투자된 전체 금액을 보면 사실상 50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개인 그 투자 기관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 투자 시장을 많이 변화시키는 건 저런 엔젤리스트 같은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저 플랫폼 서비스는 굉장히 특이하게 저희처럼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간의 커뮤니티이자 행정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개인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됐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이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특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표현에 따르면 12조 원이 넘는 이제 자산 규모를 자기네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고 많은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자기네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을 연결하면서 사실 7,500억 원 정도 중개를 저희가 연결을 해봤으면 사실 저희가 디지털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벤처 캐피탈 이 투자하는 금액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투자가 50% 정도 다운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는 이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이제 시장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젤리스트라는 서비스를 표방을 해서 개인 투자자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런칭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한 이제 11개 기업에 20억 원 정도를 또 투자 유치를 좀 도와주고 이런 서비스들을 추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느낀 거는 사실 벤처 캐피탈들한테 어떤 이제 뭐 정부에서 해주고 계신 일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벤처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 이런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좀 더 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엑셀러레이터 그쪽에 좀 해당되는 이런 기관들이 어떤 형태가 좀 이제 개선이 되면 좀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페이지로 좀 돌아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이 오신다 하셔서 제가 텍스트 위주로 좀 정갈하게 내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제가 그 배경 내용부터 일단 공유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스타트업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35% 정도 이제 금액이 이제 재작년 대비 작년에 다운이 됐습니다. 올해도 사실 많은 드랍이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 벤처 투자가 0.9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는 사실 60% 가까이나 떨어진 수치죠.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시장 그리고 이제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그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정말 서서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끓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상황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가 좀 더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스타트업이 좀 더 주목을 받고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엔젤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책이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발제 배경을 말씀드렸으니 발주 그 4가지 그냥 제안 사항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4가지 차례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의 최소 조합 결성 금액 자체를 좀 하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좋은 스타트업을 발견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나는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하겠다, 5천만 원 정도로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1,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개인 주주가 많이 늘어나면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를 받는 건 사실 많이들 꺼려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개인 투자 조합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면 스타트업들은 전반적으로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주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죠. 특히나 이런 이제 개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모은 금액이 예를 들어 개인 투자 조합 펀드로 이어졌을 때 2억, 3억씩 되는 거는 굉장히 최근에 많은 사례고 심지어 제 주변에는 개인들이 모아서 100억 정도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한기업 같은 최근에 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좋은 이제 제도가 국내에는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자본이 좀 투자하실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을 발견했는데 연말쯤에 보니까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넣고 싶어. 근데 내 주변에 이제 투자자들을 보니까 나도 1,000만 원씩만 넣고 싶어.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만큼 투자를 다 끝냈어.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만 모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투자적 형태로 이제 비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대한 이제 하한선이 없거든요. 3,000만 원이 모이든 5,000만 원이 모이든 하나의 펀드로 만들어서 투자하실 수 있게끔 여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1억 원 이상의 이제 투자 자금이 모여야만 사실 개인 투자 조합이랑 펀드로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벤처 캐피탈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현황이 있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돈도 사실은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귀한 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 2군데, 3군데 가서까지 뭐 7,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심지어 뭐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서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스타트업 투자는 전문성이 뛰어나거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현행 이제 법이나 아니면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당연히 존중하고 준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금액을 만약에 낮출 수가 있으면 저희는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될 이제 여러 가지 초석 중에 하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과감하게 제안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하한선을 없애는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큰 변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이 최저 이제 하한선 5,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 엔젤 투자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이제 펀드를 만들고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으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최대 인원 제한 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형태에 대한 이제 또 추가적인 코멘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스타트업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동시에 다 같이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스타트업들은 반대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요, 50분, 100분한테 이 스타트업에 같이 투자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체로 15명에서 뭐 30명 이 정도 분들이 모여서 1,000만 원씩 모으든 500만 원씩 모으든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이 좀 넘는 금액, 평균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모아서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49인까지만 이제 그 인원을 갖고 제한한다 이런 제한이 있어서 사실 펀드 하나를 만들 때는 이 인원을 사실상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여기도 투자를 받고 싶고 저기도 투자를 받고 싶고 여러 군데서 투자를 받고 싶을 텐데 다 우리한테 투자를 해줄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가서 다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옥수, 그러니까 즉 2개 이상의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은 이 49인 인원을 넘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펀드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냥 제한사항을 바로 말씀드리면 그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결성할 때 총합 그 조합원의 수가 최대 99인 이하로 맞춰지는 게 저는 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인 투자 조합들이 존재하거나 엔젤 클럽들 그리고 뭐 엑셀러레이터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조합원 수가 각각 약 49인 이하인 형태였고 그분들이 각각 돈을 최대로 모아와서 투자를 하셔도 인원이 넘치지 않는 좀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되면은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 그냥 이제 가끔씩 이제 스타트업 상담소라고 해서 저희도 문의를 받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적 3군데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앞선 2개만 합치셔도 6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으시면 안 된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개인 투자 조합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할 때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빅스라는 서비스를 써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하자 이랬을 때 2달 정도 되는 이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이제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행정 처리를 하면서 좀 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걸 작성할 시점에는
이제 전자서명이 허락이 됐다가 허가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또 전자서명 허가가 이미 났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쓴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이제 좀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한 개선이 조금만 더 이루어져도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쉽다. 그리고 우리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의 좀 더 역동적으로 일하시면서 개인 투자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존재에 대한 좀 이해도가 사실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아실만한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의 경우만 보더라도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서 여러 실패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0개가 넘는 아이템을 또 검토를 하시고 그러다 이제 토스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송금 시장을 혁신해 보겠다 이러면서 나서셨는데 이제 핀테크 서비스로서 이제 또 규제에 걸려서 또 2, 3년을 또 쉬게 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 사업을 괜찮게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시간이라는 게 발생하고 특히나 규제라는 걸 만났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사실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의 이제 초기 이제 모델을 보면은 사실은 25개에서 50개 정도 사업 아이템을 검토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 아이템을 시장에서 검증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제로 좀 성과가 두드러지는 건 실제로 4년차, 5년차에도 많이들 성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초기 기업, 스타트업 초기 기업이라는 이제 기준이 국내에서는 3년 이하가 초기 창업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년에서 7년이 이제 초기 기업을 벗어난 이제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초기 기업에 해당되는 그 비중을 사실 현행보다는 저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스타트업들이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나 오늘 앞서서 발표하신 이런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 엄청난 이제 고생을 하고 시간을 쓰시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3년을 초과해서 이제 지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 초반에 이제 제대로 사업을 이제 시작만 하더라도 3년이 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 창업에 대한 기준을 5년으로 늘린다면은 각종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정부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적용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실제 투자에서 어떤 이제 제약이 있냐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초기 창업자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창업 기획자, 즉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3년 이하의 법인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에게 투자해야 되는 비중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펀드를 만들어 놓으면 절반은 초기 창업 이제 기업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무감이 이제 생기는데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엑셀러레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안정되고 너무 후기의 기업한테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사실 엑셀러레이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에 가깝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엑셀러레이터 분들도 정말 초기에 잘된 기업이 있는데 4년차, 5년차다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비중이 걱정이 돼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의 생애 주기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투자 사이클에서 초기 기업이라는 이제 범주를 이거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년으로 만약에 연장을 할 수가 있다면 초기 창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성적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잘 일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온라인과 디지털로 이제 전환하는 일들을 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 큰 규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서비스가 활동하는 영역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혁신 기업들의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조금씩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오늘 같은 혁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금들이 투여가 되고 또 시장을 실제로 혁신을 해서 더 나은 미래를 앞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